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 위로 날카로운 바람이 불었다. 진성그룹의 재개발 부지를 가로지르는 바람은 낡은 건물의 먼지와 가난한 사람들의 절망을 함께 실어 날랐다.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멈춰서자 주변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마치 포식자의 등장에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는 것처럼 그 차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대기 자체를 짓눌렀다. 차문이 열리고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깊은 검은색 하이힐이 먼저 땅에 닿았다. 곧이어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은 강지연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교한 조각상 같았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눈매는 주변의 모든 것을 그저 평가하고 분석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김동욱 비서가 따라붙었다. 그는 지연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먼저 훑으며 간결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대부분의 노점상은 철거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몇몇 완강한 상인들만 남아 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는 지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강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게 상황이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그 안에 얽힌 인간의 사정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무질서하게 널린 좌판들, 절박한 얼굴로 보안 요원들에게 맞서는 상인들을 지나쳐 한 곳에 멈췄다. 그곳에는 위태로운 나무 상자 위에 탐스러운 청포도를 진열해 놓은 작은 좌판이 있었다. 그 좌판 앞에는 유난히 작고 앳된 소녀가 서 있었다. 날꼬해진 옷, 얼굴에 묻은 얼룩,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단단한 눈빛. 소녀는 자신의 작은 왕국인 포도 좌판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버티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의 위협적인 고함에도 아이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 모습이 강지연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녀는 연민이나 동정 대신 불쾌함과 짜증을 느꼈다. 저 쓸데없는 고집, 무의미한 저항. 모든 것이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것들이었다. 성공과 효율이라는 두 개의 가치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그녀에게 저 아이의 존재는 계획의 차질을 빚는 하나의 오류, 제거해야 할 버그에 불과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눈짓조차 주지 않고 직접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어지러운 현장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상인들의 원망 섞인 눈빛, 보안 요원들의 긴장한 표정, 그리고 작은 소녀의 흔들리지 않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나타난 두려움의 빛. 강지연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소녀의 바로 앞에 섰다. 소녀의 이름은 안유나였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자신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아이. 유나에게 포도 좌판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유일한 발판이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존심의 증표였다. 유나는 자신보다 한참 큰 어른, 온몸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여자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주머니, 이건 제 전부예요.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 애원은 그러나 강지연의 얼어붙은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차가운 눈으로 아이의 행색과 위태로운 좌판을 번갈아 훑어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마치 가치 없는 물건을 폐기 처분하기 직전의 마지막 확인 절차와도 같았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침묵의 순간, 강지현은 허리를 숙이지도 않은 채 그저 발끝으로 나무 상자의 한쪽 모서리를 툭 찼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다. 균형을 잃은 좌판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정성껏 쌓아 올렸던 청포도 송이들이 더러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알알이 흩어지는 포도알들. 그중 몇 개는 강지현의 비싼 구두 위로 굴러와 지식여졌다. 보랏빛 과즙이 검은 가죽 위에서 끈적하게 번졌다. 유나는 무너진 좌판과 흙먼지 위에서 으깨지는 포도알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지연은 자신의 발에 묻은 과즙을 불쾌하다는 듯 쳐다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녀의 등 뒤로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가며 나지막이 명령했다. 10분 주지, 이 안에 모두 치워. 그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김 비서는 재빨리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강지현의 다음 말이 그의 발을 묶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동정은 나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야. 김 비서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집어넣고 복잡한 심경으로 아이의 작은 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다시 검은 세단에 올라탄 강지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재개발 부지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원래의 계획대로 그녀의 통제하에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전, 이제는 희미해진 기억의 파편이 날카롭게 스쳐 지나갔다. 작은 손, 부드러운 머리칼, 그리고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맑은 목소리, 별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던 아이의 손목. 그 기억은 언제나 불쑥 찾아와 그녀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듯 아프게 했다. 그녀는 거칠게 눈을 감았다 떴다. 감상은 사치였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김 비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지연이 왜 저토록 차갑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잃어버린 딸, 은별. 그 아이를 잃어버린 날 이후로 강지연의 세상은 겨울 속에 갇혀버렸다. 그녀는 슬픔을 분노로, 그리움을 야망으로 바꾸어 자신을 채찍질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서 행복을 앗아간 세상을 향해 복수하듯 더욱더 냉혹하게 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상처를 주는 법을 택했다. 오늘 그녀가 짓밟은 것은 단순히 작은 포도 좌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 자신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의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차가 서울의 화려한 도심으로 진입하자 창밖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초라한 재개발 부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본사 타워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가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 그곳은 그녀의 왕국이자 동시에 그녀를 가둔 가장 화려한 감옥이었다. 강지연은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다. 최민준 회장 쪽 동향은?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방금 전의 일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의 관심은 오직 경쟁자인 태아그룹의 회장 최민준에게로 향해 있었다. 김 비서는 곧바로 태블릿 PC를 켜고 새로운 보고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지연은 그의 보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흙먼지 위에서 처참하게 지식여지던 청포도 알들과 그 앞에 주저앉아 울던 작은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다. 왜였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온 그녀였다. 그런데 왜 유독 그 아이의 눈물이 이토록 선명하게 남는 것일까? 그녀는 애써 그 잔상을 지우려 하며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 속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진성타워의 최상층, 강지연의 집무실은 바깥 세상의 혼란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이었다. 방음 처리가 된 통유리창은 서울의 전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냈지만 그 어떤 소음도 허락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와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책상 위의 서류들, 컴퓨터 화면의 주식 시세 그래프, 심지어 공기의 온도와 습도까지도. 하지만 오늘따라 이 완벽한 고요함이 유난히 거슬렸다. 강지연은 중요한 계약서 검토에 집중하려 했었다. 그녀의 두뇌는 여전히 냉철하게 숫자를 분석하고 조항의 허점을 파고들었지만 망막에는 자꾸만 다른 이미지가 겹쳐 보였다. 흙바닥에 나뒹굴던 청포도 알들,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듯 울고 있던 작은 아이의 얼굴. 그 이미지는 끈질기게 그녀의 의식을 파고들며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다. 그녀는 이런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경쟁자들을 무너뜨리고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녀였다. 그런데 왜 이름도 모르는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인가? 그것은 죄책감과는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이고 불쾌한 감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몸의 상처가 이유 없이 옥신거리는 듯한 통증이었다. 결국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 성가신 감정을 지워버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인터폰 버튼을 눌러 김동욱 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행동이 변덕이나 나약함으로 비칠까 우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잔상을 지우는 것이 더 급했다. 김 비서, 아까 그 재개발 부지에 있던 아이. 강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건조했다. 그 아이를 찾아. 그리고 1년치 생활비 정도 되는 돈을 줘. 깨끗하고 안전한 거처도 알아봐주고. 다시는 그 부지 근처에서 노점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깔끔하게 처리해. 그녀는 자신의 지시가 자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 귀찮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그녀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김동욱 비서는 지시를 받는 내내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강지연의 목소리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결코 알아챌 수 없는 오랜 시간 그녀를 보좌해온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균열이었다. 그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했다. 김 비서는 다시 잿빛 먼지가 날리는 재개발 부지로 차를 몰았다. 현장은 아까보다 더 황량해져 있었다.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떠났고 철거 용역들이 남은 좌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안유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아이는 무너진 좌판 옆에 웅크리고 앉아 흙이 묻은 포도를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었다. 팔리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아이는 자신의 실패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듯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유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까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남자였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김 비서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꼬마 아가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저기가 없음을 표현했다. 왜요? 이것마저 빼앗으려고요.
유나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불신과 분노가 가득했다. 김 비서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혔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회장님께서 미안해 하셨어. 이건 보상금이야. 그리고 지낼 곳도 알아봐 주라고 하셨고. 그는 준비해온 현금 봉투를 내밀었다. 하지만 유나는 그 봉투를 거칠게 밀쳐냈다. 필요 없어요. 당신들 돈 따위 필요 없다고요. 사과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아이는 소리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 순간 아이가 거칠게 팔을 휘젓는 바람에 낡은 스웨터 소매가 위로 말려 올라갔다. 그리고 김 비서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다. 아이의 왼쪽 손목 안쪽에 새겨진 희미하지만 분명한 모양의 흉터, 별 모양이었다. 김동욱 비서의 세상이 순간 멈췄다. 숨이 멎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수년 전 강지연 회장이 눈물로 밤을 새우며 잃어버린 딸의 전단지를 만들던 그날을 기억했다. 전단지에는 아이의 사진과 함께 특징, 왼쪽 손목에 별 모양 흉터 있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어릴 적 놀다가 다쳐서 생긴 그녀의 딸 은별이의 유일한 신체적 특징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저 우연일 것이라고, 세상에 비슷한 흉터를 가진 아이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석처럼 아이의 손목에 고정되었다. 너무나도 똑같았다. 시간이 흘러 옅어지긴 했지만 그가 기억하는 은별이의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찬찬히 뜯어보았다. 분노와 슬픔에 가려져 있던 아이의 이목구비 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 강지현 회장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다. 김 비서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이에게 다시 물었다. 아가씨, 이름이 어떻게 되니? 유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안유나예요. 왜요? 그럼 혹시 부모님은? 그의 질문에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대답은 김 비서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발치에 현금 봉투와 자신의 명함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꼭 이리로 연락하렴. 꼭이야.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차로 돌아가는 내내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통제 불능으로 날뛰었다. 진성타워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은별이라면, 그렇다면 회장님은 자신의 손으로 딸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이 된다. 그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 보고가 그녀에게 희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완전히 파괴할 지독한 절망이 될 것인가? 마침내 회장실 문 앞에 선 그는 깊은 심호흡을 했다. 자신의 손에 강지연 회장의 남은 인생 전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는 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연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처리됐나?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보고를 시작했다. 네, 회장님, 그 아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름은 안유나라고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지현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말을 꺼내기 위해 용기를 쥐어짰다. 그리고 아이의 왼쪽 손목에서 흉터를 봤습니다. 그 말에 강지연의 어깨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다. 흉터라니? 별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김동욱 비서의 말이 끝나는 순간 집무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강지연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얼음 같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극심한 고통과 혼란이 드러났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가 이내 잊으려 했던 기억의 홍수에 휩싸였다. 공원에서 넘어져 울던 어린 딸의 모습, 피가 나는 손목을 호호 불어주며 엄마가 별을 그려줬네라고 달래주던 자신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강지현의 호흡이 가빠지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눈앞에 펼쳐졌다. 더러운 길바닥에 지시겨진 포도송이들, 그리고 그 앞에서 절망에 빠져 울던 아이.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그녀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없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별아, 김동욱 비서가 뱉은 별 모양 흉터라는 말은 강지연의 경고했던 세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였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이성과 감정의 파편 속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년간 억지로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터지면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당장이라도 그 아이에게 달려가 얼굴을 확인하고 끌어안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김동욱 비서가 조용히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아이는 회장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시면 아이는 더 큰 상처를 받고 도망칠 겁니다. 그의 말은 얼음물처럼 강지연의 들끓는 머리를 식혔다. 그녀는 주저앉고 싶은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김 비서의 말이 맞았다. 아이에게 자신은 생계를 짓밟은 무자비한 여자일 뿐이다. 섣부른 접근은 아이를 영원히 잃게 만들 수도 있었다.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익힌 전략적 사고가 본능적인 모성애를 간신히 억눌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CEO의 냉철함이 아닌 아이를 찾으려는 어미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이름, 나이,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됐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해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김동욱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한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충실한 조력자였다. 그는 즉시 최고의 사설 탐정팀을 고용하고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안유나라는 아이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강지연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진성그룹의 냉혹한 총수로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휘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검은 세단의 가장 깊숙한 자리에 앉아 멀리서 한 아이를 지켜보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는 유나가 지내는 낡은 고아원 근처 아이가 좌판을 벌였던 재개발 부지 주변을 몇 시간이고 맴돌았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유나의 모습 하나하나에 그녀의 심장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졌.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떠는 모습,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 길거리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딸에게 씌운 지옥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차문을 열고 달려나가 아이를 품에 안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김 비서의 조언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직접 나설 수 없는 대신 그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아이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로 유나가 지내는 고아원에는 거액의 익명 기부금이 전달되었다. 덕분에 낡았던 난방시설이 교체되었고 아이들의 식단에는 처음으로 신선한 과일과 고기가 올라왔다. 유나가 자주 가는 공원의 낡은 벤치는 푹신한 새 것으로 바뀌었고 한파가 몰아치던 날에는 교회에서 나온 분이라며 한 아주머니가 유나에게 따뜻한 패딩 점퍼를 건네주기도 했다. 유나는 자신에게 갑자기 쏟아지는 이 작은 행운들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만은 않다고, 자신을 동정하는 이름 모를 좋은 사람도 있는 법이라고 애써 생각했다. 그러나 유나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악마 같은 여자라고 각인시킨 강지연에 대한 증오심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유나는 가끔 자신을 멀리서 지켜보는 듯한 검은 세단을 발견하고는 소름이 끼쳐 서둘러 자리를 피하곤 했다. 한편 태아그룹의 최민준 회장은 자신의 라이벌인 강지연의 최근 행보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들은 강지연이 밤마다 허름한 동네를 배회하고 있으며 특정 여자아이의 주변을 맴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강지연이 위선적인 자선 사업이라도 벌이는 것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보고가 계속되자 그의 날카로운 사업가적 직감이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여왕 강지현이 저렇게까지 한 아이에게 집착하는 데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특히 그 아이가 나타난 장소가 바로 진성그룹과 태아그룹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재개발 부지라는 점이 그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명령했다. 강지연이 그 꼬맹이한테 왜 저렇게 매달리는지 알아내. 그 아이의 신상부터 과거까지 샅샅이 뒤져. 강지현의 약점이라면 뭔지 하나라도 찾아내야 해. 최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강지연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어떤 비열한 수단이라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촉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 안유나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침내 김동욱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유나가 공원 벤치에 잠시 벗어두고 간 낡은 목도리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샘플은 즉시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보내졌고 신속 검사를 요청한 상태였다.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24시간. 강지연에게는 24년보다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 강지연은 자신의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잠 못 이루고 창밖을 서성였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내일 울릴 전화벨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만약 유전자가 일치한다면 그녀는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손으로 딸의 삶을 망가뜨린 끔찍한 죄인이 된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나면 자신은 다시 예전의 텅 빈 껍데기로 돌아가야 할까?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는 가혹한 운명이었다. 강지연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신에게 기도하고 싶어졌다. 제발 그 아이가 제 딸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모든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기나긴 24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강지현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 소리는 고요한 집무실의 정적을 깨뜨리는 천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김동욱 비서의 침착하지만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을 말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지연은 숨을 참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김 비서의 다음 말만이 그녀의 우주를 채웠다. 99.9%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현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단단했던 통제력의 댐이 무너지고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환희와 자신의 손으로 딸의 삶을 짓밟았다는 끔찍한 죄책감, 그리고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처절한 통곡이었다. 은별아, 내 딸,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은 그녀를 올가매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는 의식이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애도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물이 마르자 강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죄책감은 복수심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서 불타올랐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딸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딸 강은별을 고아 안윤아로 만든 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뿌리까지 남김없이 뽑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김 비서, 아이의 신상조사는 이제 그만. 지금부터는 아이가 살고 있는 누리 보육원을 파헤쳐. 지난 10년간의 모든 회계 장부, 후원금 내역, 입퇴소 기록, 방문자 명단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그녀의 명령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모성의 분노와 CEO의 전략이 결합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의 탄생이었다. 김동욱 비서와 그의 팀은 즉시 누리 보육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밀 조사에 착수했다. 최고의 회계사들과 전직 국정원 출신 조사 요원들이 동원되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자비로운 복지시설의 탈을 쓴 누리 보육원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던 회계 장부는 사실 교묘하게 조작된 이중 장부였다. 회계사들은 거액의 후원금이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들을 통해 들어왔으며 그 돈의 대부분이 보육원 시설 개선이나 아이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원장의 개인 계좌나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인자한 교육자 행세를 하던 보육원장은 실상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범죄자였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비호 세력이 존재함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었다. 보육원에 가장 많은 금액을 후원한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그 끝에 태아그룹의 이름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태아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자회사였다. 최민준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더러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장 회사였다. 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 강지현은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듯한 전율을 느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10년 전 그녀의 딸 은별이가 실종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그녀가 최민준과 사활을 건 경쟁 끝에 글로벌 바이오 프로젝트를 따낸 직후였다. 당시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업에서 패배한 최민준이 그녀에게 가한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복수였다. 그는 그녀의 사업적 성공을 빼앗을 수 없자 그녀의 인생 전부를 빼앗아버린 것이었다. 강지연은 그날 저녁 자신에게 가식적인 위로를 건네던 최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미소를 생각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착취하고 불법과 탈세를 저지르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관계도를 띄웠다. 중심에는 딸 은별이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중심으로 최민준, 태아그룹, 위장회사, 누리보유권장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강지현은 그 관계도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연약함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먹잇감을 사냥하려는 포식자의 냉혹함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최민준이 내 딸을 이용해 나를 위협하려 했겠지. 하지만 그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 그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아니야. 새끼를 잃은 어미 사자의 분노를 깨운 거지. 이제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태아그룹의 회장실은 최민준의 탐욕을 그대로 빼닮은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방 한쪽 벽면을 차지한 대형 수족관에서는 상어 한 마리가 끝없이 원을 그리며 유영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상어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보원이 가져온 보고서를 만족스럽게 훑어보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강지연의 최근 동선과 함께 안유나라는 작은 여자아이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강지연이 고작 이런 볼품없는 아이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동물적인 사업 감각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강지연에게 약점이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비굴할 정도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리보육원의 원장이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원장, 오랜만이군. 잘 지내고 있나? 원장은 그의 안부에 과장되게 안도하며 아첨을 늘어놓았다. 그럼요. 회장님 덕분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최민주는 서론을 길게 끌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에 있던 아이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물었다. 안유나라는 아이가 거기 있지? 최근에 강지연이 그 아이 주변을 맴돈다던데 혹시 짚히는 거라도 있나? 그 질문에 수학이 넘어 원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거짓말을 했다. 아, 그 아이 말입니까? 그냥 불쌍한 아이라 진성그룹 쪽에서 후원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최민주는 그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내 돈 받아먹으면서 나한테 거짓말을 해? 10년 전에 내가 시킨 일을 벌써 잊었나? 그 말에 원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변했다. 그는 10년 전 태아그룹의 비자금을 받고 한 아이의 신분을 세탁해줬던 자신의 죄를 떠올렸다. 최민주는 원장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기다려줄 인내심이 없었다. 그는 아직 유나가 강지연의 친딸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지만 그 아이가 강지연을 뒤흔들 중요한 카드라는 것은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내가 그 아이를 입양해야겠어. 자선 사업가가 불쌍한 아이를 거두는 그림, 보기 좋지 않나? 서류 작업은 내 쪽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테니
원장은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만 하면 돼. 알겠나? 원장은 경악했다. 강지연과 최민준 두 거대한 힘 사이에 낀 새우 신세가 된 것이다. 그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애썼다. 하지만 회장님, 입양 절차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최민주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어. 딴 생각하지 마. 강지연의 밧줄과 내 밧줄 중에 어느 쪽이 더 튼튼한지는 원장 스스로 잘 알 텐데. 협박이었다. 원장은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최민주는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강지연의 목에 걸 가장 강력한 족쇄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을 동원해 안윤아에 대한 입양 절차를 비밀리에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부패한 공무원 몇몇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그에게 일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강지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을 표정을 상상하며 쾌감에 젖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가 먹잇감을 향해 덫을 놓고 있을 때 그 자신 역시 더 거대한 사냥꾼의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강지연의 팀은 이미 누리 보육원 원장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초소형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다. 최민준과 원장의 통화 내용은 실시간으로 진성타워의 비밀 상황실로 전송되었다. 김동욱 비서는 녹음된 파일을 들고 창백해진 얼굴로 강지현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집무실 안에는 최민준의 오만한 목소리와 원장의 비굴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신의 딸을 입양해서 족쇄로 쓰겠다는 최민준의 계획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녹음이 끝날 때까지 강지연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절대적인 영점의 상태.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는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냉기로 가득 찼다. 사냥감이 자신의 새끼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미 사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방 전체를 짓눌렀다. 내 딸의 목숨을 가지고 게임을 하겠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지. 그녀는 상황실 스크린에 떠있는 최민준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그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지연은 김 비서에게 돌아서서 짧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최민준이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내 딸을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조사가 아니야. 구출 작전이다. 그녀의 선전포고였다. 이제 물밑에서의 정보전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생명인 정면 대결의 시작이었다. 최민준의 계획을 알게 된 순간 강지연의 비밀 상황실은 실제 전쟁 지휘 본부와 다름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형 스크린의 한쪽에는 최민준 측 법무팀이 입양 서류를 최종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까지의 카운트다운이 냉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지연은 그 앞에 서서 마치 수만 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침착했지만 날카로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아이를 몰래 빼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준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법적으로 완벽한 명분을 확보한 채 딸을 구출하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만약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는 최민준에게 아동 납치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기회만 주게 될 터였다. 그녀는 결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인물이 아니었다. 작전은 세 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째, 진성그룹의 최정예 법무팀은 그동안 수집한 누리,
보육원의 비리 증거 횡령, 아동학대 정황, 보조금 부정수급을 바탕으로 법원에 아동 긴급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최민준의 돈에 매수되지 않을 강직하기로 소문난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둘째, 작전 지역의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교란팀이 움직였다. 보육원 근처의 낡은 가스관에서 미세한 가스가 누출된 것처럼 꾸며 소방서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킬 계획이었다. 진짜 위험이 아닌 안전을 위한 대피소동. 그것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원장의 통제력을 마비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임무는 김동욱 비서가 이끄는 구출팀에게 맡겨졌다.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는 해결사들이 아니라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보안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교란 작전으로 혼란이 조성된 틈을 타 보육원에 잠입하여 법원의 명령서를 보여주고 안전하게 은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다. 아이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이번 작전의 최우선 과제였다. 작전 개시 시각은 자정을 넘긴 깊은 밤이었다. 법무팀이 마침내 판사의 서명을 받아낸 긴급 보호 명령서를 태블릿 PC로 전송해오자 강지연은 나지막이 명령했다. 시작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육원 근처에서 희미한 가스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보육원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고 잠자던 아이들과 교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원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방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김동욱 비서와 그의 팀원들은 어둠에 몸을 숨긴 채 소리 없이 보육원 뒤편 담장을 넘어 내부로 잠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기계와도 같았다. 김 비서는 사전에 확보한 내부 구조도를 바탕으로 망설임 없이 은별이가 있는 생활관으로 향했다. 혼란 속에서 은별이는 겁에 질린 채 침대 밑에 숨어 몸을 떨고 있었다. 김 비서는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그는 위협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경계심을 풀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유나, 양,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판사가 서명한 법원의 명령서를 보여주었다. 이곳은 더 이상 당신에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야만 합니다. 제발 우리를 믿고 함께 가줘야겠어요.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별이는 혼란스러웠지만 눈앞의 남자가 자신을 괴롭히던 다른 어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의 손에 들린 공식적인 문서는 아이에게 작은 믿음을 주었다. 은별이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자 김 비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바로 그때 그의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최민준 측 변호사들과 용역들입니다.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최민준의 움직임이었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었다. 김 비서는 은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미리 계획해둔 탈출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문에서는 원장과 최민준의 변호사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고성이 들려왔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정문에 쏠린 덕분에 구출팀은 무사히 보육원 뒤편의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올 수 있었다. 보육원 담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평범한 외관의 승합차에 은별이가 올라타자마자 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나갔다. 모든 것이 10분 안에 벌어진 일이었다. 김 비서는 차가 안전한 경로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뒤 강지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독수리, 둥지로 무사히 귀환 중.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강지연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차량 내부에 작은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김 비서가 건네준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있는 은별이의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이제는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듯 조금은 평온해진 얼굴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철 같던 강지연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전투에서 그녀는 승리했다. 강지연의 펜트하우스는 하늘 위에 지어진 성체와도 같았다. 구출 작전이 끝난 후 안윤아는 난생 처음 보는 별세계에 발을 들였다. 바닥은 발이 푹푹 빠질 만큼 부드러운 양탄자로 덮여 있었고 벽면 전체를 차지한 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하고 또 차가웠다. 강지연은 아이를 위해 최고급으로 꾸민 방을 안내했다. 방 안에는 아이의 키보다 큰 인형과 최신 게임기 그리고 유명 디자이너의 아동복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었지만 정작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는 몰랐다. 수조원의 기업을 경영하는 총수도 낯선 땅에 떨어진 10살짜리 딸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초보 엄마일 뿐이었다. 유나는 이 모든 것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이에게 이곳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납치한 나쁜 여자가 사는 거대하고 낯선 감옥이었다. 자신을 구해준 김 비서의 말과 법원 서류가 있었지만 아이의 마음속 깊이 밝힌 공포와 불신을 걷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강지연이 말을 걸 때마다 고개를 숙이거나 뒷걸음질 쳤다. 며칠 동안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존재했다. 강지연은 최고의 요리사를 시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게 했지만 유나는 빵과 우유 외에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강지연은 어색하게 아이의 옆에 앉아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좌판을 걷어차던 그 순간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김동욱 비서나 새로 고용한 다정한 인상의 가사 도우미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려 했었다. 그들이 있을 때면 유나는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지만 강지현의 모습이 보이면 다시 조개처럼 입을 닫아버렸다. 강지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딸과의 거리가 백만 광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수없이 후회하고 자책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날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옛 앨범을 뒤적였다. 갓난아기였던 은별이의 사진,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의 영상, 서툰 걸음마를 떼던 모습. 사진 속의 자신은 서툴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때의 감촉과 온기가 생생하게 떠올라 현실의 차가운 단절감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도시의 불빛을 집어삼킬 듯 거센 비바람이 펜트하우스의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이 울부짖는 것 같았다.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해하던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들었지만 깊은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꿈속에서는 보육원장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의 포도를 짓밟던 강지연의 무표정한 얼굴이 교차하며 나타났다. 싫어, 오지마. 잠결에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재에서 밤을 새우던 강지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딸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이불을 붙잡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과 전략이 사라졌다.
그녀의 안에는 오직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의 본능만이 남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 매일 밤 딸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허밍이었지만 이내 희미한 가사가 되어 흘러나왔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님 달님 지켜주니 나쁜 꿈은 오지 않고 좋은 꿈만 꾸어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슬픈 멜로디였다. 강지현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온전했다. 그 익숙한 자장가 소리는 악몽에 갇혀있던 아이의 의식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아이를 짓누르던 공포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아련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유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지연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더 이상 꿈속의 무서운 악마가 아니었다. 눈물 어린 눈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낯선 여인이었다. 유나는 그 노래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의 영혼은 그 선율이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주었던 온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경계와 공포가 아닌 다른 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깊은 혼란과 희미한 그리움이 뒤섞인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연결의 신호였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자신의 소나기에서 먹잇감을 놓친 최민주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법적인 명분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친 강지연의 수법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잔을 벽에 던져 박살내며 으르렁거렸다. 정면 대결에서 졌다면 이제는 비열한 진흙탕 싸움을 벌일 차례였다. 최민주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론 인맥과 더러운 돈을 총동원했다. 그의 지시 아래 강지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하고 악랄한 미디어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인터넷 포털과 타블로이드 신문의 메인 기사는 약속이나 한 듯 강지연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헤드라인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이었다. 얼음 여왕 강지현, 고아 소녀의 꿈을 짓밟고 한밤중에 납치까지? 자선 사업가 최민준의 선행을 가로막은 재벌 총수의 추악한 민낯. 기사에는 돈으로 매수된 전직 보육원 직원의 거짓 증언과 함께 가장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첨부되었다. 바로 강지연이 은별이의 포도 좌판을 짓밟는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이었다.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대중은 전후 사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만하고 무자비한 재벌 총수가 가난한 고아 소녀의 마지막 희망을 발로 짓밟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고 분노한 대중은 진성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빗발치는 항의 전화의 업무는 마비되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패닉에 빠진 이사들은 한 목소리로 강지연을 비난했다. 회장님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사태를 책임지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모두가 동요하고 그녀를 비난하는 와중에도 강지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 추궁이 아니라 사태 해결이 우선입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에게 48시간만 주십시오. 이틀 뒤에 열릴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겠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자신감과 카리스마에 소란스럽던 회의장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물론 그녀의 침착함은 계산된 것이었다. 최민준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순간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무대 뒤에서 그녀와 김동욱 비서의 팀은 반격을 위해 촌각을 다투며 움직이고 있었다. 최민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덕분에 이제 그들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의 심장을 꿰뚫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누리 보육원 원장이었다. 김 비서는 비밀리에 원장과 접촉했다. 그는 원장에게 그가 저지른 모든 횡령과 비리 증거를 보여주며 선택지를 제시했다. 최민주는 당신을 꼬리 자르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을 통해 당신의 죗값을 덜어주도록 돕겠습니다. 최민준과 함께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벼랑 끝에 몰린 원장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최민준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떨며 강지연 측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10년 전 최민준의 지시로 강은별을 넘겨받고 신분을 세탁했던 과정 전체를 상세하게 녹음으로 증언했다. 그리고 최민준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온 내역이 담긴 원본 회계 장부를 숨겨둔 장소까지 알려주었다. 그날 밤 김동욱 비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들고 강지현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원장의 자백, 원본 장부, 그리고 10년 전 아이를 직접 옮겼던 사람의 신원까지 찾아냈습니다. 강지연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반격의 무대 예고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최민주는 여론이라는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싸움을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끝낼 생각이었다. 최민준이 미디어 전쟁을 시작했지. 나는 진짜 전쟁으로 끝내주겠어. 임시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6시간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진성그룹의 대강당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스캔들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운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흥분마저 서려 있었다. 강당의 가장 앞자리에는 승리를 예감한 최민준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강지연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일부러 참석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험악하게 돌아갔다. 강지연의 반대파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해임안을 긴급 상정했다. 그들은 폭락한 주가 그래프와 강지연이 포도 좌판을 짓밟는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그녀가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조목조목 비난했다. 강당은 순식간에 강지연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최민준이 그려왔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지연이 조용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모습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당당했다. 패배자의 초라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소란스러운 장내를 둘러본 뒤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오늘 저는 주가나 노점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장내는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최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강지현은 말없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가장 먼저 재생된 것은 언론에 공개되었던 바로 그 포도 좌판 영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그녀가 좌판을 걷어찬 이후 김 비서에게 상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지시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악의적인 괴롭힘이 아니었음은 분명해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연은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누리 보유권 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최민준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10년 전부터 태아그룹의 비자금을 받아왔습니다. 원장의 처절한 자백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곧이어 스크린에는 태아그룹의 유령 회사에서 보유건으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 담긴 원본 회계 장부가 펼쳐졌다. 모든 거래 내역과 날짜, 금액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제시되었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려 했지만 강지연의 다음 말이 그의 입을 막았다. 최민준 회장, 당신은 단순히 내 회사를 흔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훔쳤습니다. 강지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10년 전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딸 은별이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려졌지만 목소리는 변조된 한 남자의 영상 증언이었다. 10년 전 최민준 회장의 수아에게 돈을 받고 강지연 회장의 딸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누리 보육원 앞에 버려두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영상 속 남자의 증언은 거대한 폭탄이 되어 주주총회장을 강타했다. 강지연이 짓밟았던 포도 좌판의 그 소녀, 안윤아가 바로 10년 전 최민준이 납치했던 그녀의 딸 강은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시선이 최민준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듯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쇼라고. 전부 다 조작된 증거야. 그의 추악한 발악이 강당을 채우던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김동욱 비서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최민준에게로 향했다. 수사관들의 리더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최민준 씨, 아동납치 및 유인, 횡령,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최민준은 저항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주주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순간에 영웅에서 역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범죄자로 전락한 최민준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강지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현은 연단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마친 자의 깊은 피로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반전 이후 세상은 강지연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최민준과 그의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아동 납치라는 반인륜적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자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태하그룹은 몰락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견고한 위상을 되찾았다. 대중은 강지연을 더 이상 얼음 여왕이 아닌 거대한 악에 맞서 딸을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아이는 마침내 안유나라는 슬픈 이름을 지우고 강은별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서류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강지연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과 마음속 깊이 파인 상처는 종이 한 장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연은 회사의 모든 중요한 업무를 김동욱 비서에게 위임하고 생애 처음으로 긴 휴가를 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총수가 아닌 오직 한 아이의 엄마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거대하고 차가웠던 펜트하우스는 조금씩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사무용 가구들이 치워진 자리에는 푹신한 소파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오후 강지현은 은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포도 좌판을 짓밟았던 그날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변명이 아니었다. 딸을 잃은 고통 속에서 마음이 병들었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내 딸. 은별이는 말없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끌어안은 엄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아이는 말없이 작은 손을 뻗어 강지연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것은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천천히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서툴지만 따뜻한 순간들로 채워졌다. 강지연은 난생 처음으로 은별이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다 부엌을 온통 밀가루 투성이로 만들었고 두 사람은 얼굴에 묻은 크림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두꺼운 경영 보고서 대신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은별이는 엄마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으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단잠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강지연은 은별이의 손을 잡고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교회의 작은 땅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묘목 한 그루가 있었다. 바로 청포도나무였다. 그녀는 땅을 파며 은별이에게 말했다. 포도는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었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 나무를 심고 사랑으로 가꿀 거야. 그러면 언젠가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 거야. 두 사람은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잊은 채 함께 땅을 파고 나무를 심었다. 딱딱했던 땅이 파헤쳐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뿌리를 내렸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묻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그들만의 신성한 의식이었다. 묘목을 다 심고 흙을 덮어주었을 때 은별이는 흙이 묻은 손으로 강지현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아이는 아주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강지현이 지난 10년간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 그 순간 강지연의 세상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딸을 힘껏 끌어안았다. 더 이상 차갑고 공허한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곁에 있음에 행복한 뜨거운 기쁨의 눈물이었다.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싹을 틔운 포도나무처럼 그들의 상처 위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그들 앞에는
이제 함께 걸어갈 따스한 내일만이 펼쳐져 있었다.